드디어 시작된 중국 정부의 부양책입니다. 2024년 9월 24일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 예고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중국 경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부동산 개발을 통해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는데요. 일단은 채무를 끌어안아서 인프라 투자를 시작을 하고 그 위에다가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과도한 부동산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개발을 해왔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빈집입니다. 지금 14억 인구로도 중국에 있는 빈집을 못 채운다고 하는데요. 중국에는 약 1억 3천만 가구의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는 30억 명이 살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빈집이 넘쳐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삼선도시 같은 경우에는 빈 아파트가 가득한 유령도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끔 뉴스나 다큐멘터리 보면 중국의 유령도시를 볼 수 있죠. 자, 중국에서 부동산이 이렇게 핫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강남 물패처럼 부동산은 사놓으면 돈 된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10대 부자를 보면 1위가 쉬자인, 그러니까 헝다그룹 회장이죠. 그리고 4위 양우이엔, 부동산 업체 비구이 위안의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2020년 8월 중국 당국은 강도 높은 규제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대로 두면 계속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빈집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시작이 되니까 건설 업체들마다 빚을 져가지고 계속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고 상가를 짓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딱 끊기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왔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건설 회사들마다 자금이 돌지 않게 됩니다. 결국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버블 붕괴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국이 이렇게 선제 대처에 나서게 된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의 특단의 대출 규제가 시작되니까 자산 규모로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매출 기준이에요. 이건 비구이 위안도 디폴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 2 업체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불사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기업이 무너지면 정부에서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정부에서도 야, 니네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했기 때문에 니네는 구제해줄 필요가 없어. 그냥 망해. 이렇게 놔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중국의 출생률입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원래 1997년에는 5.5명이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0명, 그러니까 한 명밖에 안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 한국 합계 출산율은 2023년 4분기에 0.65명입니다. 이러면은 야, 한국이 중국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한국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국도 추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이 붕괴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이제 하락을 나타낼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중국의 전체 자산에서 76% 정도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 전체로 파급 효과가 클 것임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전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있느냐? 자, 이게 얼마 전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 금융권 연봉 2억 원 부부의 비극. 어떻게 보면 중국판 하우스 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국판 골드만삭스인 CICC, 그러니까 중국국제금융공사 상하이 지사의 여직원은 지난해 9월 1,500만 위안, 우리 돈 약 28억 원을 들여 집을 샀지만 주택시장 폭락과 급여 삭감으로 인해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살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CICC의 일부 직원은 SNS의 급여의 30%가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앞서 로이터 통신은 올해 CICC가 직원 급여를 평균 25% 삭감함으로써 2,000명 이상의 직원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은 폭락하는데 급여까지 삭감을 당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여직원이 어떤 사람이었냐? 일단 유학을 다녀왔고 금융권에서 일해 30대 부부 합산 연봉이 2억 원대가 넘는 초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에 신혼집, 그러니까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겠죠?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산 것이 바로 불행의 씨앗이 된 겁니다. 28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8억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대출이 2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8억을 주고 대출로 20억을 땡겨서 이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근데 집값이 폭락하면서 최초로 납입한 8억 원이 날아간 거죠. 여기에 감봉으로 부부 합산 연봉 2억 원이 깎이면서 1억 2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각각 뭐 1억 1억씩 받았나 봐요. 거의 연봉 2억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남편도 월급이 깎이고 와이프도 월급이 깎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억 원 받던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된 거죠. 자, 상하이에서 이렇게 금융권 일하면서 부유한 생활을 해온 이들에게는 굉장한 날벼락이었을 거고요. 결국 이 부부는 대출금 상한 압력을 못 견디고 매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8억 원을 주고 샀는데 대출금을 갚기가 어렵게 되니까 아파트를 내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 아파트 가격이 그 사이에 또 하락이 됩니다. 거기에 보러 오는 개미 새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놔도 안 팔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여직원은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금방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사를 막은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이, 야, 저런 초 엘리트 엄친딸도 자살하는 마당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도 하고,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이런 불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싹 지워버리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이 기사를 감춰버렸던 거죠. 중국 정부는 지금 경제 성장률 5%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7%거든요. 그러니까 4.7%를 5%로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드디어 시작된 중국 정부의 부양책입니다. 2024년 9월 24일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 예고를 했는데요. 지급 준비율이란 뭐냐? 은행이 비축해야 하는 현금 비율로 이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조치로 1조 위안, 약 우리 돈 190조 원이 공급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인민은행은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판궁성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던진 떡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빨부터 까보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급 준비율을 곧 0.5%포인트 인하하겠다. 그러면서 올해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로 0.25에서 0.5%포인트 인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인하를 지금 당장 한 게 아니고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은 즉슨 미국 금리 인하 분위기에 따라서 따라가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중국 경제 침체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와 연동한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대책도 던져줬는데요.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를 기존 주택보다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기존 주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오히려 더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을 해준 건데 이제 기존의 주택까지 이 낮은 금리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이 0.5%포인트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 떡밥으로는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도 사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주택을 살 때의 계약금 비율을 기존 최저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나 뭐 여러 가지 계약을 할 때 계약금 10% 정도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25%예요. 근데 이거를 10% 더 낮춰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정부, 국영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대거 매입할 수 있도록 인민은행에
재대출 제도 또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랑 국영기업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빚을 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지방정부에서 사주던 아니면 국영기업에서 사주던 일반 사람들이 매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뭐 진짜 사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행이 된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사줄지도 모르는 거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잘 모르는 그런 대책이 되겠죠. 자, 과연 중국 정부의 이번 부양책으로 경기가 살아날까요? 이번에 이 190조 원의 효과가 있는 부양책이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확산 이후 중국이 발표한 최대 규모 경제 부양책이라는 평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걸로 중국이 경제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거보다 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 미국처럼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서 부양책을 한다니까 지금 중국 증시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양책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중국 증시는 환호하고 있지만 단기 자금의 흐름일 뿐 장기적으로 이 부양책이 중국의 부동산 하락을 막을 순 없을 겁니다. 자, 근데 그래프를 보면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자, 이렇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부양책을 쓰려고 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중국 MZ세대들은 보복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니들이 돈 풀어도 우리는 돈 안 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극단적인 저축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중국 젊은이들은 극단적인 저축 목표를 설정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잠옷을 입고 출근한다던가 값싼 노인 전용 식당을 이용하며 목표를 고수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저축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도 사지 않고 잠옷바람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와, 이게 한국에서도 곧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될까요? 자, 오늘의 결론.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추락하는 중국 부동산을 살릴 순 없을 것 같다. 부동산은 하락하고 임금도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의 환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이 살려면 강력한 부양책을 통해 일자리도 늘어나고 임금도 상승하고, 그래야지만 부동산 하락이 멈추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중국 경제 침체에 대비해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